네, 엇갈리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도 이젠 끝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낙관이다,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자, 파월 의장이 지난주 FOMC에서 9월 금리 결정을 지표에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뭐 조금 전에 나온 근원 예. PCE 물가는 조금 예고된 바가 있죠. 왜냐하면 뭐 CPI가 먼저 나오고 한 2주 있다가 상무부에서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라는 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CPI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는데 예. 다만 이제 지난 2주 전에 나왔던 CPI와 같았다. 기조가.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디스인플레이션이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한 그러한 지표였고요. 예. 파월 의장은 뭐 그 연준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랬죠. 뭐 아직 9월까지는 두 번의 고용 지표와 두 번의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 예. 뭐 어떤 결정도 지금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뭐 6월까지는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살짝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래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시장에서는 연착륙과 긴축 종료 기대감을 두고서 이제 낙관론, 신중론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서로 혼재돼 있지만 예. 제 생각에는 경기는 결국엔 둔화가 된다. 그런데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둔화의 어쨌든 뭐 강도라고 그럴까요? 경기 예. 둔화의 폭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마일드하다. 그러니까 그래요? 소프트 랜딩에 가까울 거다.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초만 해도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제로 성장으로 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는 거의 1.5%. 그러니까 뭐 제로하고 1.5%는 뭐 상당한 격차죠. 예. 그럴 정도로 컨센서스가 바뀌었고요. 그거는 뭐 역으로 이제 연준은 통화 긴축적, 제약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질문 주셨듯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우려는 조금은 지금 줄어드는 예.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그 급격한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게 이제 국제 유가로 꼽혔는데요.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잠잠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조금 안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조금 자극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 유가는 글로벌 수요가 올해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뭐 수요 자체가 둔화되지 않겠나.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을 하고 있지만 좀 저희가 과거에도 지켜보면 결국 수요를 뭐 따라갈 수요 둔화나 혹은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세계 경제가 좀 플랫하거나 주춤하거나 전 세계 또 경기가 그렇게 내년도에 원유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정도의 강세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최소한 박스권 조금 경기를 안 좋게 본다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유가가 말씀하셨듯이 지난 5, 6월에 계속 한 67불 배럴당 이 정도를 찍으면서 지금 80불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물가를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2022년 하반기에 예.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보는 소비자 물가, 예. 혹은 앞서 말씀 나눴던 근원 PCE 물가, 이런 것들이 PCE 물가 이런 것들이 전년 동월 대비지 않습니까? 전년 동월 대비인데 상반기까지는 유가가 오르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만 잘해도 물가가 팍팍 떨어졌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유가가 특히 유가가 그 전에 130불을 찍고 100불을 아래로 하회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쭉쭉쭉쭉 뭐 유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였으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의 물가는 유가만 봐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지금의 이제 국제유가의 반등이 다시금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진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급격한 상승은 가져오지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조금 상반기는 좀 물가를 낮추는데 수월했는데 하반기는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전월비 한 뭐 플랫 뭐 제로 이렇게 가면 하반기에 그냥 어영부영 다시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3.0을 찍었는데 다시 한 4%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비 떨어져줘야 됩니다. 최소한 전월비 올라주지 않아야 하반기 연말에 도달해서는 올해 12월 말에 물가가 조금 더 3.0보다는 아래에 있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컨센이죠. 자,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전망을 두고 지금 좋은 전망들이 갑자기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른바 뭐 골디락스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GDP 증가율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2.4%로 집계가 됐는데 1분기 GDP 시장 전망치 모두 다 웃도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모두에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1.5% 위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분기에 2%, 분기 연율입니다. 2분기에는 말씀하셨듯이 속보치지만 2.4%.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하반기에는 이제 약간 상고하죠.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겠구나.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요. 주식시장도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 지금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모든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혹은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였던 모든 공통점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좋더라. 주식시장도 괜찮더라. 하지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시차를 두고 누적적인 영향을 주면서 경기를 조금 둔화시키더라. 근데 그 당시에 경제가 혹은 자산시장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조금 침체가 있는 거고요. 기업들이 건강하고 부채 비율이 낮고 전체적으로 은행이 건전하면 조금 부드럽게 살짝 부드럽게 연착륙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하지만 결국에는 시차의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 연준이 13개월, 14개월간 525bp 5.25%포인트의 금리를 올렸는데 작년 1년 전만 해도 기준금리가 2.5%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기와 고용과 자산시장과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시차를 두고 나타나구나. 이번에는 특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시차가 훨씬 더 과거 평균보다는 길어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 지표 호조의 배경,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좋은 거는 다 아시다시피 소비가 좋은데 소비가 왜 좋은지를 뜯어보니까 고용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왜 좋냐를 봤더니 트럼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민 정책을 그때 바꿨고 여러 가지 노동 공급이 부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있었고 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팬데믹 때 노동 시장을
어쨌든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으로 이탈한 그러한 근로자가 상당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제조업 육성 정책, 예.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죠. IRA라든지 이런 정책은 또 미국 내에 어쨌든 공장을 짓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짓는 그러면서 건설 수요가 늘고 건설 수요가 늘므로써 이제 노동 시장도 또 그 고용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뭐 트럼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미국의 구조적인 노동 공급 부족 예. 이게 한 40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한 명당 1.6개의 빈 일자리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빈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는 9개월째 6%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면서 예. 미국 전체적인 경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대치를 웃도는 GDP가 공개된 이후에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4%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마침 또 GDP가 나오는 그 전후해서 예. 또 일본의 통화 정책도 또 후네요. 또 통화 정책도 좀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GDP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고용 지표 예. 또 매주간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모든 지표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상당히 강한 경제 성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4% 언저리에 지금 아직도 머물고 있고 또 3개월 뭐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러죠. 단기 물도 지금 5%대 중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가 이렇게 왕성한 것은 모기지 금리가 아시다시피 거의 한 80%가 고정금리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비자들이 뭐 금리가 올라도 이게 뭐 주택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큰 부담이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 시장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연속 감소세이고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소치거든요. 계속 떨어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업률은 굉장히 견조한 상황,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더라, 과거에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 시점 간의 그 시차가 좀 길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나는 거고 연준이 얼마나 돈을 풀었냐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조 달러에서 연준의 자산입니다. 자산이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쭉 올라가서 7조 달러에서 지금 9조 달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게 또 가계 뭐 잉여저축으로 다 이제 가 있는 거죠. 정부가 이제 팬데믹 때 조금 가계에 이제 보조금을 줬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잉여저축으로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소비에 어쨌든 땔감이 되고 있는 소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시차의 문제다. 시차의 문제인데 이게 시차가 좀 길어질수록 사실은 내년 경제는 내년 미국의 실업률은 조금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계가 금리에 조금 덜 민감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제조업 생산국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는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고용 둔화로 오고 그 고용 둔화는 내년도에 수출 둔화, 미국의 소비 둔화로 올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내년도에 더 부담으로 작용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미국의 이런 탄탄한 고용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했거든요. 이건 좀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기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뭐 크던 작던 균열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과거에 보면 왜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뭐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위기를 잘 못 맞추고 그런 게 작은 균열이 결국에는 아주 뭐 미세한 균열인데 이 균열이 점점 커지면 이게 투자 심리로 이어지고 또 대출 축소로 이어지고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게 부도율이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금융시장과 같이 좀 무너지는 특히나 그 당시에 자산 가격이 조금 거품이 껴 있으면 자산 가격마저도 같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소비의 급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20년 팬데믹 때 미국 기업들이 거의 한 7, 8년간 거의 10년간 늘려온 일자리를 거의 한 분기에 다 한꺼번에 줄였거든요. 2천만 개 정도를. 그럴 정도로 한번 경기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면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고용시장에서 유연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 혹은 자산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우리가 그거를 이런 위기가 오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할 거냐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 하지만 일종의 과거의 패턴, 조그만 균열이 결국엔 큰 균열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교훈은 한쪽에서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열어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경제 지표의 견조함이 반갑게만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조금 이상한 경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제목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주식시장은 좋은 경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경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이익이 너무 거꾸로 가니까요. 좀 이상한 경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경기를 사람들은 이제 골디락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같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근데 실제로 지금 경기는 약간 미국의 고용시장은 조금 뜨거운 편이지만 그래도 골디락스스럽죠. 그런 측면에서 뭐 뉴욕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가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 좀 환호하고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기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견 뭐 타당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시차의 문제일 뿐 크던 작던 균열은 있고 그 균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다만 이번에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오지는 않겠구나라는 쪽에 초점을 둔다면 주식시장에서 너무 또 위험 관리, 너무 또 두려움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데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은 유독 좀 하향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대만이라든지 독일, 중국 이러한 공통점이 제조업 수출 강국이거든요. 이런 수출 강국의 성장률을 약간 하향 추정하는 깎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거는 전 세계 교육이 올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전 세계 교역,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합친 규모가 그렇게 내년도에도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한 6% 정도 매년 증가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밖에 증가 안 하고 내년도에도 올라가지만 한 3%를 못 넘는 증가율일 것이다라고 세계은행이 전망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팬데믹 때 조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조업, 가전이라든지 IT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는 미리 조금 일어났고 그 전에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 제조업에 약간 과잉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위 제조업단에서의 글로벌 재고 출하 비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조금
계속 좀 지금 예. 쉽게 돌아서지 않는 부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연준은 물가가 안 잡히니까 내수 중심에 그리고 금리에 덜 민감한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안 받는데 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의 국가는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세계 교역은 구조적으로 조금 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약간 뭐 경제가 좀 아프고 이런 측면에서 약간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IMF가 반도체와 함께 중국의 경제를 예로 들면서 그게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우리와 좀 연관시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조금 살짝 눌려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인데요.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중국 경제는 올해 리오프닝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기본은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주춤한 게 조금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뜯어보니까 역시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게 발목을 잡는구나. 그래서 부채, 기업 부채, 특히 부동산 관련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또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좀 목에 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옴짝달싹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서 뭐 대규모로 어쨌든 부양책을 화끈하게 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부채는 부채대로 조금 조정을 꺼야 되잖아요. 보다 더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존의 중국 경제가 성장하던 모델이 어쨌든 부동산 그리고 지방 정부의 어쨌든 부동산 개발 이런 것을 축으로 한 성장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유효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핀셋 경기 부양은 있을 수 있겠으나 총량적으로 뭐 어떤 돈을 쏟아붓는 그러한 경기 부양책은 좀 없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주춤하고 내년도에도 한 4%대 초반 정도 성장률이 조금 낮은 성장률이죠. 중국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성장률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당분간 접어야 되는 걸까요? 네, 중국 쪽은 이제 구조적인 것과 이제 경기 순환적인 걸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대중 수출의 의존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좀 낮아질 것 같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순환적인 부분은 사실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 정도를 지나면 저는 중국 경기가 어쨌든 순환 경기를 타니까 저는 내년 중반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중반부터는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0.5% 이하에서 억제하던 정책을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사실은 환율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죠. 왜냐하면 일본 금리가 국제 10년물이 벌써 이제 그 정책이 나오면서 0.5를 뚫었거든요, 위로. 0.6 정도를 0.6%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일본의 보험사라든지 해외에 채권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다시 이제 돈을 갖고 들어오는 막대한 해지 비용이나 환해지 비용을 감당하면서 해외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모조리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만 이전해도 일본이 독일에 이어서 거의 한 1위의 채권국이기 때문에 부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일부만 일본 땅으로 다시 환류가 돼도 조금 엔화가 좀 강세로 간다든지 또 미국의 채권을 안 사주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조금 불안한 어쨌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반기에 엔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엔화가 좀 엔달러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초강세로 완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전체 중앙정부의 예산 중에 25%가 이자 지급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YCC 그러니까 10년물이 0.5에서 0.6, 0.7 이렇게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GDP 대비 260%가 넘어가고 있는 일본 중앙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요인이라서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엔화 강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엔화가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FOMC 끝나자마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우리 한은의 결정에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어 하겠죠. 예. 네, 금통위원 6분이 또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문제는 지적하셨듯이 이제 금리 차죠. 예. 금리 차가 200bp가 벌어지는 상태에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2%포인트 벌어졌다고 해서 채권 자금이 거의 예전에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역전 시기마다 채권 자금은 주로 이제 뭐 미국 자금보다는 다른 나라의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역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채권의 순매입 규모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이탈하는 자금들이 있겠으나 조금 채권 시장 혹은 전체적인 원달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묵직한 거대한 자금들의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예. 문제는 앞서도 저희가 이제 약간 자금뚜기 균열돼서 하반기 혹은 내년도에 가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큰 폭으로 경기 침체를 좀 빠르게 보이면 그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거든요.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안전통화인 달러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원달러가 맥없이 이렇게 한미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맥없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행이 잘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9월 달에 올린다면 3.5에서 25bp 올린 3.75%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단 뭐 10월 달에 올리겠죠. 9월 달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상황을 좀 보면요. 2차 전지의 랠리가 뭐 무서운 기세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미국 장이나 우리나라 장이나 공통점은 집중화. 종목이 미국은 7공주가 같고요. 왕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전지가 같고 사실 반도체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삼성전자만 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의 흐름은 집중하다. 그리고 차별하다.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열풍이 계속 가려면 이 꿈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수주 증가라든지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재료가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조금 좀 기다렸다가 조금 재료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과열을 보인 2차 전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고 대신에 뭐 성장주 혹은 집중화, 차별화 이런 테마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똘똘한 성장주는 돌아가면서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